현재 그 음,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가 있고요. 그 교육과정과에 유부통합 추진 TF팀이 있습니다. TF 팀장을 하고 있는 장학관 이미정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얼마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합격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수받느라 너무 즐거우시죠?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맡은 분야는 충남의 유아교육 정책하고 또 많은 관심이 있는 유구통합에 관해서인데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장학사님들 중에 아마 유아는 한 분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초등 장학사님이신데 다 맞으시죠? 네, 아마 발령을 받으시면 거의 신규 장학사님들은 유아하고 특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초등 업무를 하시면서.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이제 그 충남 정책은 아마 다른 분들께서 많이 안내를 해주셨을 텐데 저는 충남 정책에 대한 것 간단한 거 하고 또 이 충남의 정책 중에서 유아교육 쪽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유구통합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0시 35분입니다. 제가 12시 20분까지라고 들었는데요. 쉬는 시간 없이 해서 한 12시 10분쯤 종료할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럼 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제가 쉬는 시간 없이 부지런히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고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들은 기회가 되면 제가 연구사님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충남의 유아의 현황을 그냥 구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충남은 이제 공립단설과 공립병설이 있고요. 사립유치원이 있어서 세 가지의 유형입니다. 공립단설은 30개이고요. 병설은 350개.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497개가 되는데 이 중에 이 병설의 휴원이 41개 현재 있고요. 사립도 6개 유치원이 휴원이거나 폐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수는 공립유치원 교원은 한 780명 정도 기간제 제외하고요. 사립은 한 1,100명 정도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시면 충남의 교육 5대 정책을 먼저 살펴보시고 다음에 유아교육 정책, 다음에 그에 따른 중점 과제별 내용을 제가 5개로 말씀드리고요. 뒤에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충남 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참, 충남 교육의 기본 방향에 이제 비전과 지표가 있죠. 제가 그래서 비전과 지표가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 과연 비전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 한번 또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비전은 미래상이나 계획, 전망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우리 국어로 우리말로 하자면 이상, 전망 이 정도로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조지프 슌페터가 비전을 얘기를 했는데요. 조지 슌페터가 얘기한 비전은 기존의 과학적 사실, 방법, 결과에서는 찾을 수 없던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군요. 제가 볼 때 이 지표와 비전은 저 비전에서 제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표는 방향, 목표, 지향적 기준 등을 나타내주는 표시죠. 그렇다면 우리 충남교육의 기본 방향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고요. 지표는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의 시민입니다. 비전에서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 비전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충남 교육을 실현하겠다. 그리고 지표는 미래 사회에서 삶의 주체로 변화를 주도하며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는 민주 시민의 삶을 추구하는 것, 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화면에 얼굴이 안 보입니까? 채팅창에 얼굴이 보이도록 해달라고 나왔네요. 저는 저한테서는 얼굴이 잘 보이는데
혹시 지금 얼굴 안 보이시면 채팅창에 안 보인다고 좀 올려주시겠어요? 아, 네. 잘 보이는 걸로 어떤 분께서 지금 화면에 얼굴이 안 보인다고 그러셔서 그렇고. 아, 소리도 잘 들리시는 거죠? 또 소리 안 들리신다는 분이 계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지구 생태계와 공존, 공생하는 생태 시민의 의식을 포괄한 세계 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지표를 충남교육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지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셨던 부분이시죠? 그리고 2024년에 그럼 충남교육의 추진 목표, 이거 무엇일까요? 학생 주도성 발현과 미래교육 실행력 강화입니다. 학생 주도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 그리고 학생들의 잠재된 역량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들이 미래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 충남의 2024년 추진 목표는 학생 주도성 발현과 미래교육 실행력 강화입니다. 장학사님들께서 이 부분은 꼭 반드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저 교육감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만나면 갑자기 질문을 하세요. 우리 2024년에 추진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뭐 이게 그래서 이거를 외우고 있어요.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서 우리 장학사님들께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목표 이 아래에 모든 사업들이 펼쳐진다. 요걸 좀 갖고 가시면 많이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교육의 5대 정책. 혹시 앞선 강의에서 이거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만 드릴게요.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또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이렇게 5가지의 정책을 펼쳐나가는데요. 이제 이 5가지 정책 아래에 뭐 학생, 교원, 또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또 뭐 이게 공간, 이 물리적인 시설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부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충남의 5대 정책 중에서 다시 한번 아까 5대 정책 다시 한번 보실게요. 5대 정책 중에서 배움이 즐거운 행복 교육은 출발점을 학생에 두고 도착점은 행복에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자. 요것이고요. 두 번째,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 교육에서는 할 줄 아는 삶, 그다음에 살 줄 아는 암, 지식과 행동이 일체가 되는 삶과 암의 균형이랄까 그런 행동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유엔에서도 아까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 지구와 전 인류가 이 전 지구적으로 공존하는 걸 계속 같이 공유하고 있죠. 그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작게는 뭐 이 가정 내에서 뭐 학교, 뭐 지역사회, 뭐 대한민국 나아가서 전체 뭐 이웃나라, 뭐 먼 나라까지 해서 전체 연대와 협력을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민주시민으로 또는 세계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태 시민교육 강화이고요.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 행정.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장학사님들께서는 학교에 계시지만 아마 이제 곧 빠르면 이제 9월부터 아니면 내년 3월부터 이제 교육청으로 가시면 교육청은 학교와 달리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럼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뭐 교육 서비스 수요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데 언제부턴가 교육이 저는 서비스라는 이 개념이 들어오면서 조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행정기관에 오시게 되면 신분도 바뀌게 되죠. 지금 이제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이제 뭐 큰 틀에서는 국가공무원이지만 약간의 신분 변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 행정은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든든하게 지원을 해서
균일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치열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 교육인데 이거는 이제 안전면에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하여 충남의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21분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유치원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근무하시는 곳에 병설 유치원이 있다면 그래도 유치원이 뭐 돌봄 또는 뭐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온종일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실 텐데 만약에 병설 유치원이 없는 곳에 근무를 하시고 계시다면 아마 이 용어조차도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정도가 있고 유치원의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은 이 정도로 펼쳐지는구나.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현장에 가시면, 이제 교육청에 가시면 그때 업무를 하시면서 비로소 아마 깊이 귀에 들어오실 거예요. 오늘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유아교육의 정책은 요 정도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사업이 있구나.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유아교육이, 지금 현재 3세, 4세, 5세, 학령으로 치면 3세, 4세, 5세 취약전 세계 연령을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사업 꼭지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두 번째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내실화, 세 번째 교원 역량 강화와 권익 증진, 네 번째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네 개의 정책 사업을 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먼저 유보통합과 3에서 5세, 3, 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입니다. 유보통합은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3, 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이 학비에서 차이가 있는데 공립유치원은 그러니까 단설과 병설 포함입니다. 무상이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주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 이제 학급 운영비라든지 학교 운영비를 주게 되는데 유치원은 유아학비라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학비를 지금 공립과 사립의 금액은 다르지만 오전에 우리가 이제 오전 수업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유치원 교육과정의 일정 부분 뭐 공립 같은 경우 1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유학비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방과후 과정에도 유학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비를 주면은 그 학비와 이제 공립의 경우에 유학비와 학급 운영비, 뭐 학교 운영비, 뭐 기타 방과후 과정비 이런 것들로 1년을 아이들에 대한 교육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립은 예를 들면 뭐 교사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요. 학교 뭐 유치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학부모로부터 수업료를 받게 되죠. 그런데 충남은 2021년부터 교육감님께서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완화하자. 그래서 무상교육비라는 이제 추가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 사립유치원이 있으면 일정 부분 수업료도 걷고 유아학비, 그다음에 기본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다 학부모 부담금 제로 그렇게 해서 일정 금액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립유치원에 만약에 이제 자녀분들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거의 수업료를 안 내실 거예요. 상한선이 3만 원입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에는. 그래서 학부모 부담 제로 실현하는 거라서 교육비 부담의 대폭 경감이 그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제 무상교육비라고 지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에 저희가 학급 운영비도 주고 있고, 교재 교부비도 지원하고 있고, 단기 대체 교사라 해서 선생님들이 연가나 병가 혹은 뭐 특별 휴가 뭐 이런 휴가를 받게 돼서 수업 결손이 생길 때 선생님들을 대체해 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립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지원청에 유아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지원센터에서 선생님들이 순회를 나가기도 하고 그도 안 되면 자체 유치원에서 일주일 미만은 자체 운영비를 하지만 일주일이 넘어가면 교육청에서 강사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도
우리 강사 인건비처럼 단기대체 교사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 대폭 부담 경감을 했고 저희가 공립과 사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교육비는 전국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충남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금액도 많은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 모델 다양화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초등 장학사님도 아시는 것처럼 혁신학교를 운영을 하시죠. 유치원도 혁신 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공립 단설 유치원이 도내에 30개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이제 혁신 유치원은 1개, 예산 유치원 현재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혁신 나머지 29개의 단설 유치원은 혁신 동행 유치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 동행 유치원과 혁신 유치원은 좀 사업 내용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선 지원금에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유치원도 혁신 유치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진 용현 유치원에 충남형 2030 본보기 학교라고 그래서 혁신 유치원 조금 비슷한 이런 사업을 또 한 꼭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아교육기관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지금 단설 유치원을 제외하면, 물론 단설도 예를 들면 이제 시골에 있는 단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출산율이 뭐 0.7 이하, 0.6대로 내려앉았다고 하는데 지금 유치원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유아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병설 유치원이 지금 급격하게 뭐 휴원을 하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아마 한 4, 5년 뒤면 이 여파가 초등학교로 미칠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유치원이 있다 보니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경우에 뭐 5명 미만, 10명 미만 이렇게 있으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인근 유치원들끼리 예를 들면 3개원, 3개원이 통합을 해서 통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해서 공동 연계 교육을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형 유치원이 이제 몇 곳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논산 강경에 병설 유치원 운영하면 인근에 있는 2개 유치원 유아들이 통합 버스를 타고 중심 유치원으로 모여요. 그럼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유치원들이 이제 휴원 상태로 있는 구조인데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의 질을 좀 높이고 저희가 그 여건 개선해주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실도 좀 리모델링도 하고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도 또 많이 하시고 또 외부 뭐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들여오고 선생님들 연수도 좀 해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통합형 병설 유치원을 좀 하고 있어서 이게 여건 개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디지털 치유와 안전한 디지털 경험 지원입니다. 사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 디지털은 조금 적합하지 않죠. 많은 부분을. 그렇지만 유치원도 이제 나중에 인공지능 시범학기도 하고 입금 유치원도 하면서 로봇이 좀 현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디지털 교육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충남의 경우에 충남형 인공지능 시범 유치원에서 공립 3개, 사립 3개 운영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입금 유치원이라서 예전에 이제 뭐 연계 교육이죠. 그래서 입금 유치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립 20개 정도, 사립은 38개 정도 입금 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디지털 과의존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아이들에게 그 디지털 교육과 이 과의존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도록 교육한다는 게 조금 너무 좋아하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가족끼리. 근데 옆에 테이블이 이제 가족이 4인 가족이 오셨더라고요. 엄마, 아빠하고 이제 두 남매인가 이렇게 왔는데 큰아이가 한 유치원 다니는 5, 6살로 보이고 작은아이가 보니까 우리 나이로 한 3살, 한 두 돌을 막 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용해서 제가 보니까 그 작은 아이한테 부모님이 앞에 거치대 이렇게 해놓고 핸드폰을 켜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막 이제 영상이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꼬마 아이가 이제 두 돌 같이 보이는 아이가 계속 그 화면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볼 때 너무 뭐 저희들이 이제 뇌 교육 전문가가 유아기에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주는 거는 독이든 사과를 먹이는 거라고 하거든요. 특히 0세에서 2세가 이 뇌가 발달하는 속도가 80%가 발달한다는 거 너무 잘 아시고 계시죠? 그 시기에는 굉장히 이런 이 핸드폰에 대한 이 색깔, 막 빠르게 지나가는 영상, 이런 것들이 아이가 너무 말하자면 저희가 막 그 지금 1000km 이상 가는 뭐 로켓을 타고 우주를 간다면 너무 적응이 안 돼서 어렵겠죠. 그 정도의 속도의 로켓을 아이한테 태운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받는 그 정도의 그 뇌가 충격을 받고 있는데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아이는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이 피해는 뭐 연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리고 싶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요즘 이렇게 남의 사잖아요. 남의 가정일에 함부로 끼어들기도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말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걸 꼭 참았는데 정말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가 또 막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유모차에다가 아이를 태우고 가면서 유모차 앞에 거치대에 아이 핸드폰을 막 올려놔줘서 아이는 핸드폰을 보고 이동하는 대신 핸드폰을 막 1시간 이상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제가 몇 번씩 목격을 하는데 너무 막 안타깝고 제가 유아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막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아기 시기에 디지털 과의존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내실화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뭐 국어, 뭐 수학, 뭐 교과별로 실과 이렇게 교과별로 수업을 하시고 오후에 뭐 1학년은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끝나면 이제 뭐 방과후도 하고 뭐 귀가닥 이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9시에 수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9시부터 교육과정이 저희 유아교육법에 4시간에서 5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선택인데요. 이제 최저 4시간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 뭐 많이 하는 곳은 이제 5시간도 하고 있는데, 9시 기준이라면 9시부터 뭐 12시, 또 뭐 1시, 이렇게 교육과정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마치면 오후에 이제 방과후 과정이라고 해서 1시부터 방과후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기간제 선생님이 방과후 수업을 1시부터 5시까지 하기도 하고 5시 이후에 저희가 저녁 돌봄을 하면 뭐 7시까지, 7시 반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럴 6시간 또 시간제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 선생님들이 오후 방과후 수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후 방과후 시간에는 뭐 교육과정처럼 많은 거를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오랫동안 머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낮잠을 재우기도 하고 3세들은 오후에 좀 가능하면 쉴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이라 해서 외부에서 뭐 미술, 뭐 체육, 뭐 음악 이런 게 들어오는 거 혹시 보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부 강사가 와서 뭐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하고 오후 방과후 선생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조금 조율해서 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방과후에서는 삶과 휴식 이제 아니 휴식과 아이들의 이 흥미를 좀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저희가 이 유치원에는 다양한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제, 기간제 선생님이 오후에 또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 방과후 시간제 선생님 계세요. 저희가 그래서 일명 방식이,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를 줄여서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특수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선생님을 특방식이 이렇게 해서 일반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일방식이, 특수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특방식이 이렇게 뭐 줄여서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학사님들께서 방식이 하면 그게 뭐지? 아,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구나. 아, 특방시기는 특수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유아교육 지원 체제 개편과 자율성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다 운영하시잖아요. 개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유치원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기관이고요. 심의기구고요. 사립유치원은 현재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유치원 평가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 교육과정 내실화와 유보초 연계 지원입니다. 유치원은 이제 2019년 2019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의 핵심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래서 독서, 뭐 인성,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세계 시민 교육까지 해서 유아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방과 후 과정 확대와 내실화입니다. 유아교육의 맞춤형 방과 후 과정이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기간제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방과 후 과정비가 나오는 것으로 아이들 다양한 체험학습도 하고 또 양질의 간식도 좀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돌봄 교실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교육부와 함께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방과 후 놀이배움터 유치원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세한 거는 나중에 혹시 업무 하시게 되면 그때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를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학부모 보호자라 하면 이제 최근에는 학부모라고 명명을 안 하죠. 조부모도 계시고 제2의 양육자도 있고 그래서 보호자라고 유치원에서 하는데 이 보호자를 위한 이제 연수 체계입니다. 교육부에 가면 학부모 오늘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서 학부모 연수 자료가 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누리집이 있고 또 마주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보호자 인식 제고와 홍보 보호자 교육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재미없으시죠? 하품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재미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상 그렇습니다. 자, 교원 역량 강화와 권익 증진입니다.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교권 보호와 권익 증진, 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입니다. 이미 역량 강화는 많이 아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뭐 교원 역량 강화 핵심은 그거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뭐 유치원 장학, 뭐 온수업 한마당, 유아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고 또 여기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있는데 사실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코로나 때는 잠시 유예가 되었었고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선할 점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교평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이 교육부하고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평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이제 사립유치원 처우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인건비를 이 도교육청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우 개선비에 대한 기본 85만 원 정도 좀 시군하고 따라 다르지만 인건비를 기본 지원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선생님들도 육아 휴직 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휴직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교권보호와 권익 증진은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미래교육. 장학사님들 여기 제가 지금 화면에 보니까 뭐 36기 김성환 장학사님, 네, 36기 또 이학구 장학사님, 이게 제가 정면에 보여서 그냥 호명을 했고요. 저는 21기입니다. 21기면 지금 벌써 36기니까 꽤 조금 차이가 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이제 시험 볼 때 생각이 나는데 아까 교원 역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뭐 시험 볼 때 그거를 했었어요. 막 저는 막 논술을 하고 교육학 같이 봤던 그 기수인데 나중에 막 무슨 문제가 나와도 다 대입할 수 있게 장학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행재정 지원, 연수 지원, 뭐 장학, 뭐 이렇게 해당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걸 외워서 만약에 애매한 답이 뭐 모르겠다면 무조건 그 답으로 써라. 막 이래서 계속 밤새워서 논술 뭐 공부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36기 장학사님도 보니까 이 화면을 보니까 너무 다 스마트해 보이시고 예, 뭐 교육청의 미래가 너무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우리 이렇게 신규 장학사님들 뵈면 특히 이제 초등 장학사님들 유아 업무를 하시게 되면 이제 유치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이렇게 생소하다 보니까 이게 초등 장학사님들께서 뭐 유아 맡으시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유아 업무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어려운 점은 도와드릴 테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도와주실 거죠? 네, 다음.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지능형 나이스 적용 안착,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 미래형 교육 인프라 조성, 누리포털 고도화와 거버넌스 확대인데요. 아마 보시면 거의 지금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 지능형 나이스라는 것은 유치원 업무에 이제 적용을 하고 특히 이제 사립유치원에 행정직원 인건비도 주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나이스가 지금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전체의 사립유치원이 다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이 사립유치원마다 여건이 다르고 또 뭐 인력도 없고 하다 보니 나이스에 참여를 안 하는데 향후에 모든 사립유치원이 나이스에 참여해서 업무를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지원과 뭐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업무 시스템 접수 환경 개선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요. 현재 사립유치원도 저희가 쓰는 업무관리 시스템과 K-에듀파인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약간의 시스템 차이는 있는데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보공시도 다 정보공시 하시잖아요. 이게 사립유치원도 들어와서 다 정보공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이 무선 인터넷 우리가 초등학교와 이게 국립에 다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을 했는데 사립유치원은 이게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선 인터넷 환경도 저희가 구축하도록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인데요. 특히 유치원에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머무 장시간 아침부터 온종일 머물게 되면 12시간 뭐 이렇게 머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랫동안 기관에 머물기 때문에 그 유치원에 대한 그 물리적 환경 또 시설에 대한 그 안전한 걸 저희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관찰을 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감염병 예방이라든지와 건강검진, 교직원 건강관리, 뭐 급간식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유치원 아이들은 간식을 오후에도 먹고 저녁에도 이제 온종일하면 간식을 2번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식에 대한 부분도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제 그 유치원은 그런 게, 좀 초등과 많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구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립유치원이 K-에듀파인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사립유치원의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이게 도입이 되었고요.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리포털 고도화와 거버넌스도 되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을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네, 제가 당초에 PPT 만들 때 이제 이걸 넣지 않았는데 제가 엊그저께 계속 이걸 보면서 급하게 오늘 넣어왔습니다. 다 아실 테지만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생물 중에 지구에게 유일하게 도움이 안 되는 종이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조그맣게는 뭐 개미부터 해서 뭐 덩치 큰 코끼리 사자까지 또 뭐 물에 사는 것부터 해서 뭐 육지에 사는 것부터 뭐 나무와 풀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지구에 도움이 된대요. 그런데 오직 인류만 이 지구에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막 죄책감도 느껴지는데 뭐 선량한 파괴자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구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쓰고 먹고 하면 이런 지구가 똑같은 게 3개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만큼 지구가 이 포화 상태고 너무 심각한데 그래서 이 유엔에서는 이 심각성을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가 공유하고 이 인류도 같이 지구와 같이 좀 생존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렇게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17가지 목표가 있고요.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고, OP,
다섯 개의 그 영어로 된 첫 글자, 피를 따서 오피인데 지구, 인간, 번영, 평화, 동반, 관계. 제가 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장학사님들께 왜 이걸 소개해 드리냐면, 장학사님들은 이거를 전체를 다, 아, 이런 것들이 모든 정책의 기조에 가고 있구나. 기조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구나. 아, 이게 이 가치가 중요하구나를 아셔야 뭐 사업을 하시거나 뭐 내가 특별한 걸 하나 뭐 이렇게 꾸려서 하실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제 요거를 넣어왔고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가 이거입니다. 빈곤 종식부터 해서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이제 17개인데, 사람, 지구 환경,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하단에 사람, 지구 환경, 또 번영, 평화, 동반 관계, 이렇게 해서 아까 OP도 이제 파란색으로 보여드렸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냥 아시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유보통합 이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오른쪽 이렇게 상단에 보이시는 이 유보 이름 있죠? 이게 우리 유보통합 추진 TF팀에서 만든 것입니다. 요거는 BI인데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인데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의 정책 개념입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이제 용어가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자꾸 유보돼서 유보통합이냐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유아교육의 유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의 보를 한 글자씩 딴 유보 통합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영우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입니다. 이것의 핵심 과제는요. 생애 초기 출발선의 평등 보장입니다. 지금 이제 유치원에 다니느냐,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그 기관을 어떤 거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부터 이 격차를 완화하고 어, 평등하게 출발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이제 너무 생소하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유치원의 역사를 보시면 1897년에 부산 유치원이 우리나라 최초 유치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최초 유치원이라고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일본인 자녀 대상이었죠. 뭐 개화기에 이제 근대에 일본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일본인들이 세우고 일본인 자녀만 다닌 부산 유치원이 있고요. 1919년에 이제 1900년대 초에 이제 황해도 지역에 세워지긴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도 약간의 이제 뭐 정식 유아교육이라기보다는 좀 난립을 했다고, 난립은 아니고 정착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1949년에 학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이제 교육법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때는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 준해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됐다가 유아교육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유치원 유아교육법에 의해 다음에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으로 이제 분리가 본격적으로 되었고요. 현재의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역사를 보시면 1982년에 내무부에서 새마을 유아원이 탄생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의 교육부는 문교부였죠. 그렇다면 유치원 따진다면 문교부에서 유치원을 세웠어야 맞죠. 그런데 내무부에서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그 유치원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게 된 이유가 지금 내무부라면 지금 행안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문교부에. 그래서 예산이 넉넉한 내무부에서 새마을 유치원을 설립을 해라. 그래서 새마을 유치원은 그때부터 이제 내무부에 설립을 했고, 199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 보건복지부에 오기 전에도 사실 어린이집이 여성가족부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일시적으로 갔다가 다시 보건복지부로 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1991년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비로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이제 관리를 해왔고요. 2012년에는 이제 이때부터 유부통합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사실은 94년부터. 그래서 누리과정을 도입을 하면서 5세 누리과정 도입을 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했고 2013년에 3세, 4세까지 확대하면서 교육과정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유아학비라고 해서 어린이집도 유아학비를 주게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유아학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돈은 줘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직접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어린이집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도청으로 유아학비를 일정액을 주면 도청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각 시청과 군청으로 주면 시장과 군수가 단위 어린이집에 유학비를 주는 구조입니다. 어린이집의 유치원과 관리 체계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은 근거 번령이 유아교육법이고요.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대상이 좀 다르죠? 유치원은 3세부터 취학 전, 그러니까 3세, 4세, 5세가 되고요. 어린이집은 영유아, 그러니까 0세부터 취학 전 6세까지 다 아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5개 연령이 다니고 유치원은 3개 연령이 다닙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을 보시면 법적 성격에서 가장 큰 차이가 알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이고요. 법에 명시된 학교, 어린이집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구분하자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지금 교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로자, 이고 사회복지시설에 분류가 된다는 거. 이제 이거는 이제 관리부처가 제가 이게 작성할 때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걸 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로 넣었는데요. 현재 그러니까 2024년 6월 27일부터는 어린이집도 교육부 장관이 관리를 하게 돼서 정부 조직법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것을 교육부 장관이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관리를 받고 있고요. 지원 조직은 저희는 이제 직속기관이 유아교육원이 있고 체험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충남에는 돛단위에 하나, 천안, 아산, 서산 그래서 시단위에 3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와 교육과정을 좀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치원의 이용 인원은 이게 작성이 2023년 9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좀 변화가 있긴 했는데 이용 인원이 유치원은 보면 22,183명 정도 되고요. 어린이집이 47,700여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 거의 3배에 이른다는 거. 다음에 저희가 이용 인원이 국공립이 7,800명 정도, 사립이 14,000명이면 저희 유치원에서도 국공립은 35% 정도, 사립으로 가는 유아가 64% 정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고요. 어린이집은 보시면 유형이 7개입니다. 설립 형태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이제 그다음에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조합,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데 장의사님들께서 지금 주로 보시는 게 다니시면서 아 저기 어린이집이 있네 하면 거의 민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많이 있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보시면 거의 맞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형태는 충남에는 천안에 현재 하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용 원화수를 보시면 국공립이 8,500명, 다음에 법인단체 1,400명, 민간이 22,000명이죠. 그리고 가정이 8,000명. 그렇다 한다면 민간이 가장 많은 수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구나, 영유아가. 다음에 가정.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을 나누는 기준은 유아 수입니다. 20명 미만이면 가정 어린이집으로 분류가 되고, 우리가 보통 아파트의 1층에 보시면 이렇게 소규모로 영아들, 돌이 안 된 0세부터 2세 아이들이 많이 머무는 곳이 가정 어린이집이고요. 민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린이집이 저기 있는 좀 규모가 좀 제법 큰 규모의 어린이집들 이렇게 있고요. 또 직장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이제 충남에도 많이 있는데 저희 교육청을 기준으로 하면 충남 교육청 내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있고요. 충남 도청에도 있고 충남 경찰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업주가 500인 이상이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하면 2억 원 이상의 2억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담을 해요. 근데 일부 예를 들면 이제 사기업들은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과태료 2억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조금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간혹 그런 것도 있고, 이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일부분 운영비를 대야 되고, 또 정부에서 지원도 해줘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교육하고 교육 운영일수를 보시면, 교육과정은 유치원은 180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가정하고 아까 돌봄을 말씀드렸고요. 어린이집은 연중 무휴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토요 돌봄하는 것도 있고 휴일에 돌봄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교육과정은 일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시간, 최저 4시간은 기본 반드시 해야 되고요. 4시간에서 5시간인데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포함 일일 8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시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했다면 방과후 과정까지 하려면 5시까지 꼬박 해야 되겠죠. 왜 이 일일 8시간 이상을 두냐면 교육부에서 아까 유아 학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죠. 방과후 학비 지원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교육과정을 오후에 한두 시간 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방과 과정들이 7만 원씩 또는 뭐 13만 원씩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수업을 하고 가야 유학비를 이게 국고에서 나오거든요. 이거 주겠다. 이렇기 때문에 방과후를 반드시 8시간 이상 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은 어떨까요? 어린이집은 일일 12시간 이상입니다. 뭐 7시 반부터 뭐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기본 보육 여기는 일을 4시간 7시간이에요. 9시에 시작하면 4시까지는 7시간 운영을 해야 되겠죠. 3시까지. 그래서 7시간 하고 그다음에 연장 과정이라 해서 연장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보육과정 우리는 3, 5세 누리과정이고요. 어린이집은 3, 5세 누리과정은 공통이고 0세에서 2세는 표준 보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0세에서 2세 유보통합 대비해서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유보통합한 경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이 2023년 작년이죠. 1월 30일 날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 추진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어, 일부하고 교육부의 일부 인원이 이제 추진단 TF를 이제 꾸렸었고요. 23년 7월 14일 날 사자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시도지사 사자 공동선언을 했었고요. 7월 28일 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관리체계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했고 23년 12월 8일 날 정부 조직법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 지난달 6월 27일 날 시행이 됐는데요. 정부 조직법의 핵심 골자가 뭐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 장관에게 가져오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서 27일 날, 이제 12월 8일 날 본회의 의결이 되었고 병가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교육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와 구청장과 보육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27일 날 실행이 되었고요. 충남교육청을 이제 보시면 저희가 그래서 2023년 작년 9월 1일 날 유보통합 추진 TF팀이 꾸려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장학사 1명, 주무관님 2명, 4명으로 출발을 했고요. 올 1월 1일 날 정원이 확대가 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9월 1일자로 지금 입법 예고한 거 아신 것처럼 24년 9월 1일자로 유아교육복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도교육청 내에 있는 교육혁신과가 이제 없어지면서 교육과정과 내에 유, 초, 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육과정과가 분리가 되면서 초등 특수교육과가 생기고 중등교육과가 생기고 유아교육복지과가 생겨서 두 과가 해체돼서 세 과로 생긴다는 거 9월 1일부터 조직 개편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2023년 12월 3일 날, 13일 날 그래서 추진단에서는 교육청과 도청의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을 했고 발대식을 했습니다. 38명 규모로 꾸렸고요. 24년 2월 6일에 이 추진단 내에서 실무분과 협의회를 또 꾸려서 유보 정책, 예산, 조직, 인사, 분과를 구성해서 월 정기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26일 날 그래서 저희가 시군청에 저희가 교육지원청은 14개 교육지원청이죠. 그런데 지자체는 14개입니다. 천안부터 태안까지인데 논산 계룡교육지원청에 논산시와 계룡시가 있죠. 그래서 논계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장학사님들은 2개의 시를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의 업무 담당자한테 설명회를 했고요.
24년 6월 30일 날 지역 실무 협의체라고 그래서 이제 유보 통합이 되면 교육지원청에 계신 장학사님과 또 뭐 주무관님들 또 그다음에 시청과 군청의 그 행정하시는 주무관님들하고 이 유보통합에 대한 업무 이관을 받으셔야 돼요. 업무 이관도 받으셔야 되고, 재정도 받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청에 이제 교육장과 시장 군수가 만나서 이런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 실무협의체는 현재는 지원청의 교육과장님, 다음에 시청의 보건복지과장님 또는 뭐 보육과장님들이 시군청마다 용어가 조금 과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육 담당하는 과장님이 단장이 된 지역 실무협의체를 저희가 홍성과 서산 시범 운영을 해서 6월 13일 날 15개 시군에 다 꾸렸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 유보통합 유보 이룸입니다. 어, 이게 저기 보이실까요? 하단에 마주 동행, 그다음에 유보 이룸 이거 보시고요. 여기 충남교육청 유보통합 B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체계 일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12월 8일 날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서 비로소 복지부 장관이 이제 보육 사무를 손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에게 왔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 지붕 아래에 유아와 보육 업무가 한 지붕 아래에 만난다. 그래서 관리체계 일원화를 뜻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룸은 충남 학생 중심, 아이 중심의 유보통합, 아이 중심 행복교육을 위한 충남의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주체로서의 충남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입니다. 영우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출발점 평등을 보장한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동일한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마주 동행은 협력과 상생의 유보통합 실현입니다. 유보통합을 이루는 교육 공동체 간의 협력적 상생고리 형성으로 현장이 함께하는 유보통합 추진입니다. 그래서 유보 이룸이라는 BI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교육부의 당초 추진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육부에서 2023년 1월 31일 날 추진단이 꾸려지면서 요 재정통합기관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차가 발생을 하고 제가 이따가 실행 계획 할 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이렇습니다. 23년 현황으로는 복지부의 국고와 유치원 특별회계락에서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의 모든 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유치원 특별회계라고 아까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국고에서 별도로 마련된 특별회계입니다. 그 유특회계인데 25년 12월 31일 날 종료가 됩니다. 이게 충남으로 따지면 1,700억 정도가 되고요. 교육부 전체로 보면 거의 2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액이 크죠. 그래서 유특회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현행에 이제 그거와 시군구 예산,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교육부로 가져오고 시도교육청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희는 가칭 교육 돌봄 책임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야 되지만 유보통합이 되면 조 단위 17조, 18조의 단위가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장학사님들께서 지금 우리 충남교육의 1년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5조, 올해 지난 추경까지 한 거면 5조 500억 정도 됩니다. 교육부는 98조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육 예산이 교육부 추산은 17조 2천억입니다. 교부금에서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저희의 설득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었고요. 통합 모델 일정에 따라서 1, 2단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성격은 유지한 채 이관해 오겠다. 그래서 1단계는 교육부에서 이제 정부 부처 통합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교육청에서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을 하고 3단계에서는 통합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당초 추진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당초보다 1, 2년 정도 뒤로 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원과 조직 이관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1단계에서는 인원 산정을 하고 2단계에서는 정원 이관을 해오겠다. 다음에 3단계에서는 전입 또는 신규 채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1단계 준비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느냐. 교육부와 행안부는
시도별로 보육 업무 정현원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보육 업무 하고 있는 인원이 충남의 경우에 보면 그 팀장을 제외하면 실무 인력이 60명이에요. 그럼 액면 그대로 논리대로 한다면 60명의 정원이 우리 교육청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초과를 막 꽉 채워서 해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1.5배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75명, 때로는 8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저희는 이런 걸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시도교육청은 그러면 조례, 저희가 바꿔야 되는 조례가 100개가 넘습니다. 조례 또는 그리고 뭐 직급별, 직종별 인원 산정도 해야 되고 이관 인원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 다음에 2단계, 이관 단계는 그렇다면 교육부와 행안부는 기존 총액 인건비 조정을 해야 되고요. 이관되는 재원에 대한 규모하고 방법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게 필요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입 수요를 조사를 해서 인원을 확정을 해야 되고 저희가 업무를 사전 습득을 하려면 파견을 가야 되겠죠. 지자체로 가든지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오든지 이런 업무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지금 논의 중이어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안착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관은 그럼 어떤 과정을 갖고 있느냐. 하단에 보시는 1단계에는 기초 자료 작성을 저희가 거의 마쳤고요. 기초 자료는. 그렇다면 2단계 이관 예산을 확정을 해야 되고 3단계에서 고용 예산의 이관 근거 마련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자, 1단계에 아까 말씀드렸던 준비 단계입니다. 교육부는 사자 실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고용 예산 현황을 파악을 해서 1단계는 했는데 2단계에서 협의 확정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자 실무 협의를 했는데 예를 들면 도지사와 시장 분수는 이제 시장 분수가 이제 포함이 돼서 오자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있고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고요. 대한민국 시장 분수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교육부가 있고 행안부도 있고 기획재정부가 있겠죠. 이렇게 중앙부처와 지역에 있는 이 관리 체계가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협의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시도교육청에 저희 이제 유보통합 추진 TF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관 대상이 보육 예산 산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최종의 어린이집이 우리 유치원 1,400개가 되는 어린이집이 올 때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에 대한 최종 이관 예산 확정을 저희는 지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법령이 정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법령으로 강제로 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법령을 만들자.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부에서 6월 27일 날 교육부 장관이 이제 보육 업무를 하면서 복지부는 완전히 손을 이제 놓게 됩니다. 그래서 27일 날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는 이제 과정을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정말 유보통합에 대한 실행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은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 보육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크게 보면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과제, 다음에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5대 상향 평준화 과제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를 보장하겠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겠다. 단계적 무상 교육, 보육을 실현하는 것, 통합 연수 체계 마련, 수요 맞춤 교육, 보육 프로그램 강화이고요. 5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과제는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식 마련, 통합 교원 자격 양선 체제 개편, 교사 처우 개선,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적용, 설립 운영 기준 마련. 그 다음에 3대 관리 체제 개선은요. 지방 관리 체계 일원화, 효율적 기반 마련,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요 자세한 건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에 아까 세계 최고 영유아 보육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저희가 9월부터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이 당초에는 모델 학교로 불렸었어요.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바람직한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 해서 하반기에 시작을 하고요. 아까 상향 평준화 과제 5가지를 이 영유아 시범 학교를 통해서 찾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합기관 기준 의견 수렴 및 확정을 올해 24년 하반기에 의견 수렴에서 확정을 하고 그에 따른 법률 개정을 25년부터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5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과제를 통해서 하겠다. 다음에 지방관리체계 행제적 일원화 법률 개정은 24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관되는 27년까지 교육부가 잠정적으로 위부통합 본격 추진을 당초에 25년이었는데 특정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전체 계획으로 볼 때, 27년에 본격 실행이 되겠구나 하고 짐작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로 해서 유부통합을 실현하겠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과제에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인데 5대 상향 평준화 과제입니다. 아까 5가지 과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은 기본이 아까 어린이집이 기본 보육이 8시간이라고 했죠. 그 유치원도 교육과정과 방과후를 합치면 8시간. 그래서 기본 8시간 플러스 추가 4시간이라 하면은 돌봄을 말씀드립니다. 유치원의 경우에 교육과정 시작, 그러니까 정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침 돌봄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아침 돌봄과 또 방과 후까지 마친 오후에 저녁에 돌봄을 포함한 4시간 이용 시간을 보장해서 충분한 이용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거고요. 방학 때도 방학 때도 유치원은 거의 연중 무휴로 방학 중 돌봄과 방학 중 방과 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휴일에도 돌봄을 하겠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0세에서 2세, 또 3세에서 4, 5세가 부모님과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런데 계속 기관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게 맞느냐. 부모 품을 떠나서 기관에 오래 머물면 아이의 인성과 삶의 질이 떨어진다 하는데 저희 교육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지만 불가피하게 직장을 다녀야 되는 부모를 위해서 장시간에 돌봄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교사대 영유아 비율 개선입니다. 교사대 영유아 비율 감축으로 교육,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지금 유치원이 뭐 1대 15, 1대 3세는 1대 18, 뭐 20, 24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을 오전에 교육과정 시간에 교사를 한 명 더 보조교사든 시간제, 기간제 교사든 강사든 이렇게 지원을 해서 비율을 낮추겠다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5세를 그래서 5만 원을 5세부터 지원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5세는 5만 원을 추가로 학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무상교육비를. 그래서 단계적으로 3, 5세까지 26년에는 아니 25년에는 4세, 26년에는 3세까지 해서 단계적으로 27년까지는 다 마무리하겠다. 죄송합니다. 여기 까짝 한 번 더 들어갔네요. 27년까지 3, 5세 단계적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통합 연수체계 마련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특히 보육교사는 지금 유치원 교사는 학부 시스템이어서 최소 3년에 대학교를 다녀야 유치원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보육교사는 뭐 학점은행제도 있고 사이버 대학도 있고 코스가 6개월 단위도 있고 뭐 1, 2년 단위도 있고 또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중에도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같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양화되어 있어서 요거에 대한 통합 연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아에서 넘어가는 2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세를 이음 연령으로 지정해서 이음 교육을 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기관간 연계 교육, 제가 아까 충남의 경우에 말씀드렸죠. 이 교육부의 중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요 맞춤 교육 보육 프로그램 강화해서 영유아의 정서, 심리 지원을 하고 특히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특수교육은 의무교육인 거 아시죠? 0세부터. 그런데
지금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특수 대상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뭐 치료 지원비도 또 진단 평가비도 뭐 통학비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의 영유아도 지원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틈새 없이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상향 평준화 과정의 로드맵입니다. 아까 이제 앞부분에 요 과제가 이렇게 5개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정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올해 하반기에 시간 줄이는 걸 하고 아까 영유아 시범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25년, 26, 27년까지 계속 확대해서 완성을 해나가겠다. 그다음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현재 영세는 1대 3, 이거를 1대 2로 목표를 낮추고요. 그다음에 0, 2세 영아에게 보조교사가 현재 3학급당 1명씩 배치가 되는데 0, 2세 보조교사에게 2학급당 1명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상세 내용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 5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과제입니다. 통합기관 기준 의견 수렴 및 확정을 올 하반기에 해서 내년에 법률 개정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5개 과제입니다.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 방식 마련에 통합기관의 입학 관련 사항은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지금 유치원은 처음 학교라는 입학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지원을 해 학부모가 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1지망에 A유치원, 2지망 B유치원, 3지망 C유치원을 하면 추첨을 해요. 이 시스템으로.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래서 유치원은 추첨제인데 어린이집은 점수제입니다. 제가 어린이집 학부모면 우리 아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가정에 따라서 한부모면 가점 몇 점, 또 저소득층이면 가점 몇 점, 다자녀면 가점 몇 점, 이렇게 계속 가점이 주어져요. 그래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입학을 할 수 있는 점수제이기 때문에 이 추첨제와 점수제를 어떻게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고민이 많겠죠. 각자의 이해도 다르고 현재까지 이렇게 적용해 왔던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통합 방식을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통합교원 자격 양성 체제 개편입니다. 1화는 영유아 정교사, 2화는 영아 정교사, 유아 정교사입니다. 1한 영유아 정교사라는 것은 현재 유치원은 3, 4, 5세,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인데 0세에서 5세까지 다 통합을 해서 영유아 정교사 하나의 자격을 가겠다는 게 1화이고요. 2화는 0세에서 2세는 영아 정교사, 3세, 4세, 5세는 유아 정교사로 가서 이거 시스템을 완전히 이게 교사를 분리하겠다는 게 이안인데 올해 이제 충분한 유아 교육과 보육의 의견을 들어서 이걸 확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신규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학사하기에 이제 그 학사는 지금 현재 유치원 유아교육과가 뭐 3년제부터 해서 4년제 있는데 이거를 4년제로 상향 평준하겠다는 거고 대학을 그리고 현재 이제 유아교육과가 아마 영유아교육과로 안도 나오고 했는데 확정이 아니라서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보육교사들의 유치원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별도의 과정을 운영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 처우 개선도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 나가겠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현재 보육교사는 근로자라고 이분들이 이제 교원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따라와요. 사학연금으로 와야 되고요. 뭐 국민연금으로 연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냥 단순히 법적 지위만 변경해 주는 게 아니라서 그에 따른 재정이 막대하게 막 몇천억, 뭐 많게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민감하기도 하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적용입니다. 0에서 5세까지 아까 국교유에서 영유아 교육과정 마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 내에, 연내에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다고 지금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운영 기준 마련입니다. 지금 설립 주체가 우리는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설 인허가를 교육장이 해줘요, 지역에서.
그런데 여기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일부 이제 그래서 설립 주체가 다른 걸 이제 교육감이나 뭐 교육장이나 통합을 해야 되겠고 유형 재산 요건 교실 면적 이런 것들이 다루고 있고 또 하나 CCTV가 민감하죠. 어린이집은 CCTV가 교실 내 CCTV가 설치 의무입니다. 근데 유치원은 설치 의무가 아니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도 많고 해서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대 어린이집 통합 과제는 올해 의견 수렴을 해서 연말에 확정을 하겠다. 내년에 법률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제 통합 계획을 보시면 현행에 아까 기관은 어린이집 연령이 있고 통합 후에는 영우세를 모두 가르치는 통합학교, 가칭 영유아 학교로 지금 가칭되고 있고요. 또 교육과정 아까 보셨죠? 영이세 나뉘어 있고 신규교사 양성도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문대나 4년제,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유치원교사는 전문대, 4년제, 대학원이 있는데 영유아 교육 전공의 학사학위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신설하겠다는 거고요. 담당 부처는 이미 교육부가 모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제 세 번째입니다.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입니다. 지방관리체계 행제적 일원화 법률 개정을 올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이관 추진을 하고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관리체계 일원화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관 방안을 확정을 하는데 24년 내에 법률 개정을 일괄하겠다고 합니다. 그 세 개의 법이 아까 패키지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 보육법인데요. 지방교육자치법은 사실 약칭입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기반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교육감의 사무에 영유아 보육 교육 업무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부 장관만 가지고 있는 거 교육감한테 일부 이관을 하고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갖고 있는 거 교육감한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어린이집을 넣어주고 영유아 보육통합법을 만드는 세 개의 얘가 같이 가야 되는 법인데 가장 중요한 법이면서 유구통합의 핵심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인데요. 통합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산정 활용을 해서 비용 지원 부족 개편하고 통합을 하고 저희는 안정적 지원을 위해 경과기간을 두고 철저한 이관 준비를 해달라. 법률로서 재정을 이관해 오려면 법률이 만들어지고 실행되기까지의 최소 기간이 2년은 소요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계속 꾸준히 냈고 그래서 교육부가 실행 계획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인데요. 통합기관이 지금 현재 우리는 나이스를 사용하고 있죠. 업무관리 시스템. 보육 쪽은 그 군청, 시청에서 CIS에서 보육 통합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저희 시스템 통합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이 시스템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3대 관리체계 통합 로드맵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27년까지 이제 구축을 해서 완성을 하겠다. 관리체계도 시스템도 비용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지루하시죠? 힘드시죠? 자, 아까 추진 일정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가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 다 마쳤고요. 그냥 등 뒤로 기대시고 이렇게 편하게 하시고요. 이것은 제가 저 때는 인턴 장학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21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에 시험 합격을 해서 2010년 12월, 2009년 12월부터 해서 10년 1월까지 제가 4주 동안 그때는 연수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해 3월 1일자로 인턴 장학사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습이죠. 그래서 인턴 장학사까지 포함하면 제가 전문적으로 거의 9년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보고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9년을 하면서 그간에 경험했던 것들을 제 주관적이긴 하지만 우리 장학사님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데 조금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게 장학사님들에 따라서 아유 나는 굳이 저거는 나는 안 맞아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공감 가는 부분도 몇 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장학사 되기라고 했는데
제가 늘 장학사 되면서 이제 들었던 부분이 그 말이에요. 아마 다 장학사님들 들으셨을 텐데, 예전에 어떤 장학사가 과장님을 모시고 어떤 기관을 방문을 했는데, 아,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소개를 했더니 그냥 대면대면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저는 장학사 누구입니다 했더니, 장학사님 오셨느냐고 막 여기 앉으시라고 이렇게 자리를 내드렸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만큼 아직도 과장님은 많잖아요. 근데 장학사는 굉장히 우리 전체 교원수 대비해 볼 때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장학사님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존경을 받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우러러 본달까. 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시대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품격 있는 장학사가 되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볼까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이제 6개로 나눴는데요. 뒤에도 좀 있습니다. 전화 예절입니다. 저희 사회쌤 전화로 업무를 많이 하죠. 특히 요즘은 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장학사님들한테 안내해드렸던 부분인데 그냥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로 상담과 업무를 하는 장학사는 전화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이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다. 얼굴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도를 알아야 하니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전화를 통한 대화처럼 예민하고 정확한 것이 없다. 목소리에 희노애락 있죠? 희노애락 있고 곱고 미움이 있으니 하는 말이다. 권장하고 싶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을 찾는 전화가 왔을 때 바쁘지만 알아봐 주시겠어요?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할 때 또는 받을 때는 메모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고 밝은 목소리와 정확한 음성은 신뢰를 주고 기분을까지 좋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역으로 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보고와 수첩이라고 했는데 업무로 대면할 때는 반드시 수첩을 챙겨서 간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적어 기억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태도로 성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면 피드백도 잘 내겠죠. 그 다음에 상급자의 업무 지시가 있으면 나중에 되짚어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옷차림 TPO라고 했는데 옷차림은 깔끔하고 단정하게 뭐 화려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보는 사람들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동료는 친구가 아니다. 교육청에는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함께 일하던 주무관님한테 아무개 씨하고 불렀어요. 저는 좀 친근해서 불렀더니 그 주무관님이 그러더라고요. 장학사님 대명칭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순간 아 내가 결례를 했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아무개 주무관님, 아무개 누구 이렇게 해서 대회 명칭으로 꼭 불러주시는 게 서로에 대한 나이만큼을 떠나서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사이에 문자가 있다. 교육청에서 일하시다 보면 아마 많은 연수도 하게 되고 외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수를 추진해서 강사가 오셨다. 그러면 저도 오기 전에 이제 김지원 연구사님이 막 계속 문자를 몇 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오기 전에 행사 시간과 장소 등을 확인하는 문자를 한번 보내고요. 강의를 마치고 갔을 때에는 강사님께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이라도 잘 가셨느냐, 고생 많으셨다, 도와주셔서 감사했다는 그 전화나 문자를 하면 서로 굉장히 좀 친밀감도 되고 향후에 또 업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장학사님 개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장학사를 보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전체 이미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이미지를 좋게 남기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 업무 정리와 색인 폴더 코넬루트라고 했는데 코넬루트라는 거 다 아시죠? 이렇게 좌측에 이렇게 줄이 있는 거. 그게 사실 코넬 대학에서 연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좌측으로 이렇게 줄을 채워서 유목화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로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애용하는 건데 이거는 뭐 제 개인인데 이렇게 해서 색인이나 저도 코넬루트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 왼쪽에 유목화해서 두고 하면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고 제가 믿습니까라고 하는데 믿습니까가 뭘까요? 채팅방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뭘 믿습니까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지. 조금 이제 좀 지루하시니까 한번 채팅방에 올려줘 보실래요? 자기 자신, 네. 통계, 네. 나의 역량.
네, 지금 자기 자신, 나의 역량, 통계, 다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예, 네, 전문성 잘하고 있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동료. 네, 정책에 대한 건 다 맞습니다. 다 맞고요. 뭐 장학사님들께서 굉장히 벌써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장학사로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믿습니까는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학교에서 들어오는 각종 자료와 통계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재차 확인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학교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오류는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이해가,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은 이해가 있어서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엑셀 자료의 경우 제공된 서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작성자 임의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트별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계 자료는 마치 나비 효과와 같아서 기초 데이터의 작은 오류는 최종 데이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도교육청에 수합하는 자료는 지역 장학사의 역량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자료를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보내는 것은 기본이며 중요한 사항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학사님들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력은 장학사력. 자, 업무에 매몰되지 않는 삶, 종일 책상에 앉아 업무하는 장학사의 체력 관리는 많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장학사 시작할 때 장학사 오래 하면 병만 얻는다. 뭐 야근을 계속 하잖아요. 저도 초기에 11시 퇴근을 한 4년은 11시 퇴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임을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천안이었거든요. 그럼 11시까지 업무를 하고 집에 오면 11시 반쯤 돼요. 그럼 집에 와서 씻고 뭐 좀 살림도 하고 나면 보통 한 1시 이렇게 되면 1시쯤에 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한 또 6시에 일어나서 뭐 좀 밥도 해놓고 8시 전에 또 출근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도착하면 한 8시 10분쯤 돼요. 그 생활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장학생들 병나지 않게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명상, 걷기,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심신의 안정 유지를 하는 거를 장학생들 길게 오래 가셔야 되잖아요. 먼 길을 가시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체력 관리 잘 하십시오. 그다음에 늘 깨어 있으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지만 장학사님은 완벽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학사님의 작은 오타 하나, 작은 실수 하나를 막 전체 학교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처음에 제가 막 장학사가 돼서 기한을 할 때 너무 떨린 거예요. 이게 오타가 있나. 특히 그리고 또 수신처 지정할 때 요즘은 그룹으로 묶여 있죠.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수신처 지정을 하다 보니 타시도까지 간 경우가 있었어요. 충북 막 이렇게. 물론 이제 다 이해는 하시고 나중에 막 했지만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만 보내야 되거나 중학교만 보내야 되거나 아니면 몇 개 학교만 보내야 되거나 할 때 이제 이렇게 가는 그룹을 묶여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꼭 보내야 되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수신처 확인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이 공문이 나갔을 때,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배님들께서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문의가 많이 오면 잘못된 계약입니다. 누구라도 봤을 때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공문 작성을 하는 게 좋은 공문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느 때 막 전화가 많이 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장학사님들께서는 독서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교육 동향과 세상 물정에 밝으셔야 돼요. 교육 트렌드가 어떤가? 세상의 교육은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세계의 교육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는 업무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지? 나는 그럼 뭐를 가져갈까? 뭐를 강조를 할까? 이런 부분에 그럼 내가 여기서 가치를 두는 17개를 다 가치를 둘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뭐를 중요시하고 가져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학교 옆 따뜻한 교육청이라고 했는데, 교육청의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교육청에 오시려면 좀 조심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장학사님들이 어렵고, 그래서 조금 따뜻한, 따뜻한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일의 기본은 이제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있고 일이 있고 그 가치에 사람을 두고 일을 하시면 아마 어떤 일을 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간이 금, 시간 관리 이제 경중완급이 있죠. 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고 하면 아이젠하워도 있고 많은 부분이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중요도와 시간을 이렇게 XY로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면서도 급한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2분면 그다음에 3, 4분면에 중요하지 않은데 조금 그래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중요하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전 이렇게 해보면은 내가 오늘의 업무를 이제 볼 때 중요한 거 급한 거 먼저 해야 되겠죠. 다음에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업무 관리를 할 때에 특히 장학사는 내 업무도 있지만 타 부서하고 협조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면 이제 뭐 교육과 행정과가 있으면 행정과하고 협업해야 되는 게 있고 교육과 내에서도 뭐 체육인성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고 또 아니면 옆에 장학사님과 옆에 주무관님과 협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챙길 때 그래서 옆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많이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중완급을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해서 잘 하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복한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자기계발서를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자기계발서만 한 100권을 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통점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에서는 부자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그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취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내적으로 충실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읽어봤는데 공통점으로 꼽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세 가지 가져가야 될 게 독서, 운동, 명상이다. 이렇게 그분들이 정의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부분들의 똑같이 나오는 공통점 세 개를 이제 뽑은 건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제가 또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운동.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꼭 너무 하시면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뭐 20분, 10분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나는 운동을 꼭 하겠다. 이걸 하셔서 건강관리를 정말 잘 하시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내가 장학생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릴까? 충남 교육 정책도 중요하고 유보 통합도 중요한데 운동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이 에너지로 위해서 명상을 하시면 어떨까? 명상은 이제 종교와는 관계없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좋은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일은 나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 일어난다.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막 좌절도 하고 속도 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도 되고 막 때로는 막 교육장님, 막 과장님한테 아이들처럼 막 꾸지람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 막 장학사님들 다 막 어려운 시험 통과해서 막 다 오신 유능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막 혼나고 나면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내가 막 이러려고 막 이렇게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제가 한 9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일은 다 나를 위해서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강점이 되고 기억에서 안 좋았던 것들은 그래도 나한테 뭔가 교훈을 줬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제가 요즘에 가장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 하루 나한테 주어진 거 감사하고 모든 일은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 일어난다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일들도 위로가 되면서 정말 거기서 배울 점을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그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장학사님들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제가 하나 여기 이제 소위 주제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안 했어요. 우리 장학사님들께 하나 이제 장학사가 지금 이제 연수 끝나면서 지금부터 나는 어떤 장학사가 되고 싶은가? 내가 장학사가 된다면 나는 가장 먼저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 나는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둘까? 예를 들면 핵심 가치가 장학사로서 뭘까? 예를 들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게 나의 큰 가치일까? 아니면 나는 뭐 행복한 교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나는 동료 장학사끼리 내가 뭐 정말 옆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은 가치를 줄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장학사가 되고 싶은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렇다면 나의 장학사로서의 철학은 무엇일까? 어, 배움일까? 성장일까? 뭐 이런 핵심 가치를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길 권해드려요. 이렇게 노트에다가 장학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장학사가 해야 되는 역할을 쭉 적어보시고, 또 저는 장학사이기 이전에 한 개인이잖아요.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딸도 되고, 옆에 동료도 되면 내가 하는 역할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뭐에서 어떤 거를 좀 가져갈까? 내가 살면서 핵심 가치를 가져가는데 장학사와 연결해서는 어떤가? 내가 초기에 그럼 1년 동안에 나의 장학사는 목표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적어보시고 그냥 막 적으셔가지고 최종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선택을 하셔서 나의 장학사로서의 철학, 장학사로서의 가치, 그리고 내가 장학사로서 어떤 이로움을,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학교에 어, 줄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연습하는 동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고민을 했었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고민이 되고 헷갈릴 때 그 가치와 철학이 제 기준을 잡아줘요. 제가 뭐 엄청 뭐 공부를 하진 않아서 뭐 아는 척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시 5분인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말씀을 막 쉬지 않고 달려와서 너무 고단하시죠? 점심도 드셔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장학사님들 어려운 공부하시고, 시험 통과하시고, 오늘 연수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 또 아마 현장에 가시면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또 유보통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저희 이제 조직 개편되면 저희는 유아교육 복지과에 유보통합 추진 1팀, 저희 TF팀 해체돼서 추진 1팀, 추진 2팀으로 아마 이제 있을 거고, 저도 계속 거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유보통합 업무가 아마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는 없네요. 제가 너무 잘 설명을 드렸나요? 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운 여름에 연수받느라 고생하시는데 즐겁게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좋은 곳으로 발령 받으셔서 장학사로서의 꿈을 펼치시고 행복한 생활하시고 행복하고 훌륭한 장학사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